당신은 지금 이 순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응급실에서 20년간 생명을 다뤄온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하지만 어느 날 특별한 환자 한 명이 그의 응급실 문을 열어놨습니다. 손목에 작은 기기가 보낸 경고를 무시하지 않은 사람. 그날 의학과 기술 그리고 한 사람의 선택이 만든 기적을 목격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 페레이라입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산타크루스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올해로 21회째입니다. 응급실이라는 곳은 참 특별한 공간이에요. 하루에도 수십 명, 많을 때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거쳐갑니다. 교통사고, 골절, 폭통, 호흡곤란, 그리고 심장 문제까지. 저는 그 중에서도 심장 관련 응급 환자들을 주로 담당하죠. 리우만 해도 한 해에 수만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습니다.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28살 때였습니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했죠. 첫 해 응급실 당직을 서던 어느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가슴을 움켜쥐고 들어온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죠. 당시 선배 의사는 재빨리 심전도를 찍고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환자는 곧바로 심정지가 왔고 우리는 3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살릴 수 없었어요. 나중에 보호자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그분이 이틀 전부터 가슴 통증을 느꼈다고 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참았던 거죠. 소화불량증으로 생각했대요. 만약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아마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어요. 응급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요. 특히 심장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심장질환은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관상동맥이 막히기 시작하면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가벼운 통증으로 시작해요. 어깨가 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면서요. 저는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심장 환자를 봤어요. 그중 절반 정도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본인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듣지 못한 거니까요. 아니, 듣고도 무시한 거겠죠. 브라질은 심장질환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입니다. 기름진 슈아스코를 좋아하고 운동보다는 축구 경기를 보는 걸 더 좋아하는 문화 때문이기도 해요. 게다가 열대 기후라 실내에서 에어컨을 많이 틀다 보니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한 심혈관 부담도 큽니다. 제 하루는 보통 오전 8시에 시작돼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의사가운을 입고 응급실로 향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날 밤 당직 의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는 거예요. 밤새 어떤 환자가 들어왔는지, 중환자실에 입원, 대기 중인 사람은 누구인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환자는 없는지 체크하죠. 그리고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환자를 봅니다.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을 때가 많아요. 점심시간이라고 특별히 정해진 것도 없고요. 환자들 사이사이 짬을 내서 빠르게 샌드위치를 먹는 게 전부죠. 오늘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전날 밤에 교통사고 환자 2명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고 중환자실은 만실 상태였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는 이미 15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팔을 감싸고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움켜쥐고 있었죠. 간호사 마리아나가 오늘 근무를 함께하는 동료예요. 그녀는 1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한 베테랑 간호사입니다. 저보다 응급실을 더 잘 아는 사람이죠. 선생님, 오늘 차트예요. 마리아나가 환자 차트 뭉치를 건넸습니다. 첫 번째 환자는 70대 여성, 낙상으로 인한 고관절 골절 의심. 두 번째는 40대 남성, 급성 폭통. 세 번째는 6살 어린아이 고열과 경련. 네 번째는 20대 여성, 교통사고 후 목 통증. 평범한 월요일의 평범한 환자 목록이었죠.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제 응급실에 아주 특별한 환자가 들어올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환자가 제게 20년 응급의학 경력 중 가장 인상 깊은 경험을 선물할 거라는 것도요. 아침 진료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골절 의심 환자는 엑스레이 촬영 후 정형외과로 의뢰했고 폭통 환자는 초음파 검사 결과 담석증으로 판명돼 입원 조치했습니다. 어린아이는 해열제를 투여하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죠.
시계를 보니 10시가 조금 넘었어요. 이제 점심때까지 몇 명 더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 환자 차트를 집어들며 평범한 하루가 계속되리라 생각했어요. 오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어요. 저는 급성 폭통 환자의 초음파 검사 결과를 컴퓨터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담낭에 작은 결석이 보였고 염증 소견도 있었죠. 입원이 필요한 케이스였어요. 그때 간호사 마리아나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페레이라 선생님, 새 환자가 왔어요. 30대 남성인데 가슴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받았어요. 이름은 이준혁, 35살. 국정란에는 한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업은 해운물류회사 근무. 브라질 지사에서 일한다고 하네요. 특이사항 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헬스장 운동 중 흉통 발생, 손목 기기로 심전도 이상 감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젊은 남성이 운동 중 느끼는 가슴 통증이라면 대부분 근육통이거든요. 특히 30대라면 심각한 심장 문제일 가능성은 낮죠. 가끔 역류성 식도염이나 늦간 신경통인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심각한 심장 문제인 경우는 100명 중 한두 명 정도입니다. 하지만 손목 기기로 심전도 이상 감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차고 다니는 웨어러블 기기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박수나 운동량, 수면 패턴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요. 일부 고급 제품은 간단한 심전도 기능도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는 의문이었죠. 진료실로 들어온 환자를 보니 겉으로는 정말 건강해 보였습니다. 키가 175cm 정도 되고 체격도 탄탄했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처럼 보였죠. 안색도 나쁘지 않았고요. 다만 표정이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증상이 어떠신가요? 환자는 유창한 포르투갈어로 대답했어요. 억양이 조금 있긴 했지만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브라질에서 3년 정도 근무했다고 했어요. 오전 9시쯤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시속 10km 속도로 30분 정도 뛰려고 했죠. 그런데 15분쯤 지났을 때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더니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습니다. 어느 부위였나요? 환자는 가슴 중앙을 손으로 가리켰어요. 여기요. 명치 부근이에요. 처음엔 체한 것 같기도 하고 근육통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러닝머신을 멈췄죠. 통증이 얼마나 지속됐나요? 5분 정도요. 그 다음엔 조금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지금도 약간의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청진기를 꺼내 환자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분당 75회 정도. 특별한 잡음도 들리지 않았죠. 혈압을 재니 130에 85 약간 높긴 하지만 정상 범위였어요. 체온은 36도 정상이었습니다. 평소에 심장 질환이 있으셨나요? 고혈압이나 당뇨는요? 아니요,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모두 정상이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었고요. 가족 중에 심장병 환자가 있나요?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으시긴 한데 심근경색 같은 건 없었어요. 담배는 피우시나요? 안 핍니다. 술도 거의 안 마셔요. 일반적이라면 여기서 간단한 진통제 처방과 함께 경과를 지켜보라고 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소화제 정도 추가하고요. 젊고 건강한 사람의 일시적 가슴 통증이라면 대부분 그렇게 처리하거든요. 하지만 환자가 손목을 들어 보였습니다. 선생님, 이걸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헬스장에서 이상하다 싶어서 측정해 봤거든요. 손목에 차고 있던 검은색 웨어러블 기기였어요. 작은 화면에는 그래프 같은 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심전도 측정 기능이 있는 웨어러블 기기예요. 운동 중에 가슴이 아파서 이걸로 심전도를 측정했어요. 4번 연속 측정했는데 4번 모두 불규칙한 리듬이라는 경고가 떴습니다. 환자가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저는 그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면에는 명확한 심전도 파형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파형은 정상이 아니었어요. 첫 번째 측정 기록을 보니 불규칙한 QRS 파형과 ST 분절의 미세한 하강이 보였습니다. 이건 심근 허혈을 시사하는 소견이에요. 두 번째 측정도 유사한 패턴이었죠.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20년 넘게 심전도를 봐왔습니다. 처음 레지던트 시절부터 매일같이 봤죠. 이 정도 데이터라면 단순히 무시하고 넘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기기로 언제 측정하신 건가요?
첫 번째는 통증이 시작됐을 때, 그 다음은 5분 간격으로 측정했어요. 마지막 측정이 약 40분 전입니다. 처음엔 기기 오류인가 싶었는데 4번 연속 같은 경고가 나오니까 불안해서 병원에 왔어요. 저는 다시 한번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일반인이 사용하는 간이 측정 장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파형이었습니다. 물론 병원용 심전도만큼 정밀하진 않지만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엔 충분했죠.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자분, 지금 바로 정밀 검사를 하겠습니다. 병원용 12유도 심전도 검사와 혈액 검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심장 효소 수치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 단계에서는 확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손목희기가 보여준 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는 소견입니다. 정확한 검사가 필요해요. 저는 간호사 마리아나를 불러 즉시 검사 지시를 내렸어요. 마리아나는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라는 걸요. 손목의 작은 키기가 보여준 경고. 그것이 제 20년 경력 중 가장 특별한 케이스의 시작이었습니다. 검사실로 환자를 보낸 뒤 저는 다시 그 웨어러블 기기의 데이터를 떠올렸어요.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 간이 측정 장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한 파형이었거든요. ST 분절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다니 기술이 정말 많이 발전했구나 싶었죠. 15분 후 간호사 마리아나가 검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병원용 12유도 심전도 결과를 펼쳤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웨어러블 기기가 감지한 이상 징후, 그것은 정확했어요. 심전도상에서 ST 분절 하강과 T파 역전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특히 V에서 V사까지 전벽 유도에서 두드러졌죠. 이건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문제를 강력하게 시사하는 소견이었어요. 선생님, 이거. 마리아나도 심전도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10년 넘게 응급실에서 일한 그녀도 이게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알아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10분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응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심전도를 들여다봤어요. V 유도에서 ST 분절이 약 1mm 정도 하강해 있었습니다. V3와 V4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보였죠. T파는 뚜렷하게 역전되어 있었고요. 10분이 지나고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건 트로포닌 수치였어요. 트로포닌은 심근세포가 손상될 때 혈액으로 방출되는 단백질입니다. 정상 수치는 14나노그램 미만인데 이 환자는 32나노그램이었어요. 정상치의 2배가 넘었습니다. CKMB라는 다른 심장 효소 수치도 상승해 있었어요. 이건 심근세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손상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였죠. 저는 즉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대기하고 있는 검사실로 향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이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에요. 제 말에 환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설명했어요. 심전도와 혈액 검사 결과상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장 근육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징후가 보여요. 지금 추가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할 거예요. 그 결과를 보고 다음 조치를 결정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관상동맥, 즉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확답할 수 없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할 상황입니다. 다행히 환자분이 제때 오셔서 조기에 발견했어요. 환자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온 게 잘한 건가요?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손목 기계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은 게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느끼고도 참다가 늦게 오거든요. 심장 초음파 검사는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저는 다른 환자들을 보면서도 계속 그 환자 생각을 했습니다. 30대 중반, 겉보기엔 건강한 남성.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고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는 사람. 만약 그가 가슴 통증을 무시하고 집에 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틀 안에, 늦으면 일주일 안에 대규모 심근경색이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응급실로 실려올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더 나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초음파실에서 영상의학과 박 선생이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박 선생은 50대 초반의 베테랑 영상의학 전문의였습니다.
25년 넘게 심장 초음파를 봐온 사람이죠. 페레이라 선생, 이 환자 심각합니다. 어떤 소견인가요? 좌심실 전벽 부위의 벽 운동성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어요. 정상이라면 심장이 수축할 때 벽이 안쪽으로 잘 움직여야 하는데 이 환자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실 박출률이 45% 정도예요. 정상 심실 박출률은 50% 이상입니다. 45%라는 건 심장 기능이 이미 저하되어 있다는 의미죠. 관상동맥 폐색을 강력히 시사하는 소견이에요. 즉시 조영술이 필요합니다.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건 응급 상황이었어요. 관상동맥 조영술 준비하겠습니다. 중재시술팀에 연락 부탁드려요. 저는 즉시 심장내과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오늘 중재시술실이 사용 가능했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인 로드리게스 선생에게도 연락을 취했죠.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중재시술 전문의였어요.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러 갔을 때 그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음파 검사 결과 심장 앞쪽 부분의 움직임이 감소되어 있어요. 이건 그 부위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부터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할 거예요. 사타구니 쪽 동맥을 통해 가느다란관을 넣어서 심장 혈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조영제를 주입하면 혈관이 엑스레이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요? 만약 막힌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뚫는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풍선으로 혈관을 넓히고 스텐트라는 금속 그물망을 넣어서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하는 거죠. 환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손목의 기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절 여기까지 오게 했네요. 만약 이게 없었다면 저는 그냥 집에 가서 쉬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환자분의 판단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간호사의 말과 함께 환자는 이동 침대에 누워 중재시술실로 향했어요. 저는 잠시 복도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늘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환자는 제때 왔어요. 작은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고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재시술실은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어요. 천장에는 거대한 시자형 엑스레이 장비가 매달려 있고 벽면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각종 의료 장비들이 환자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찰구역에서 로드리게스 선생과 함께 모니터를 주시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시술실 내부가 보였습니다. 환자는 시술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전신 마취가 아닌 쿡소 마취만 한 상태라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소독하고 멸균포로 덮었죠. 시술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환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시죠? 로드리게스 선생의 차분한 목소리가 시술실에 울렸어요. 그는 이 분야에서 15년 경력을 가진 최고의 전문의였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자죠. 네, 들려요. 지금부터 사타구니 쪽 대퇴동맥에 가느다란관을 넣을 거예요. 쿡소 마취를 했으니 통증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약간의 압박감은 느끼실 수 있어요. 시술 중에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시술이 시작됐어요. 로드리게스 선생이 환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에 쿡소 마취제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바늘로 대퇴동맥을 찾았죠. 바늘이 혈관에 들어가는 순간 붉은 피가 역류했어요. 동맥 천자 성공. 가이드와이어 삽입합니다. 가느다란 철사 같은 가이드와이어가 바늘을 통해 혈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그 모습이 보였어요. 엑스레이를 통해 보이는 가이드와이어가 혈관을 따라 천천히 올라갔죠. 시스 삽입. 가이드와이어를 따라 시스라는 짧은 관을 넣었어요. 이걸 통해 카테터를 넣고 빼는 작업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카테터 삽입 시작합니다. 이번엔 더 긴 카테터가 들어갔어요. 로드리게스 선생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신중했습니다. 카테터는 대퇴동맥을 따라 올라가서 북부대동맥을 지나 흉부대동맥으로 향했죠. 그리고 마침내 심장 근처에 도달했습니다. 관상동맥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조영제 주입 준비. 간호사가 조영제가 든 주사기를 건넸어요. 로드리게스 선생이 천천히 조영제를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조영제를 주입할 거예요.
몸이 확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정상이니까 놀라지 마세요. 네. 조영제가 주입되자 모니터 화면이 극적으로 변했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하얗게 빛나며 나타났습니다. 마치 나뭇가지처럼 뻗어나가는 혈관들이 선명하게 보였죠. 세 개의 주요 관상 동맥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우관상 동맥, 좌전하행지, 좌회선지. 이 세 개의 혈관이 심장 전체에 피를 공급합니다. 하지만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로드리게스 선생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좌전하행지, 심장 앞쪽에 피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혈관 중 하나가 중간 지점에서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 화면상에서 혈관이 뚝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지점부터 아래로는 조영제가 전혀 흐르지 않았죠. 100% 완전 폐색이네요. 로드리게스 선생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다시 조영제를 주입했어요. 다른 혈관들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좌회선지는 70% 정도 좁아져 있었어요. 정상 혈관 직경의 30%만 남아있는 상태였죠. 우관상 동맥도 60% 이상 협착되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주요 혈관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 언제 심근경색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3중 혈관 질환이에요. 로드리게스 선생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시 중재술 진행하는 게 맞겠습니다. 외과적 수술, 즉 관상동맥 우회술도 선택지였어요. 가슴을 열고 다른 혈관을 가져와 막힌 부분을 우회하는 수술이죠. 하지만 환자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할 때 카테터를 이용한 중재술이 더 적합했습니다. 먼저 완전 폐색된 좌전하행지부터 처리하겠습니다. 로드리게스 선생이 환자에게 말했어요. 환자분, 지금부터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을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괜찮습니다. 시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먼저 가이드 카테터를 좌전하행지 입구에 정확히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훨씬 더 가느다란 가이드 와이어를 넣었어요. 이 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완전히 막힌 부위를 가이드 와이어로 뚫고 지나가야 했거든요. 로드리게스 선생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신 있게 가이드 와이어를 밀어 넣었죠. 10분이 지났어요. 가이드 와이어가 막힌 부분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좀 단단하네요. 석회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석회화된 혈전은 돌처럼 딱딱해서 뚫기가 어려워요. 로드리게스 선생은 각도를 바꿔가며 계속 시도했습니다. 20분 후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가이드 와이어가 막힌 부분을 뚫고 지나갔어요. 모니터에서 가이드 와이어의 끝이 막힌 부위 너머로 나타났습니다. 풍선 카테터 삽입. 가이드 와이어를 따라 풍선이 달린 카테터를 넣었어요. 그리고 막힌 부위에서 풍선을 부풀렸습니다. 서서히 조심스럽게. 풍선이 부풀어 오르면서 좁아진 혈관이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번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풍선을 빼고 조영제를 주입해서 결과를 확인했죠.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풍선 확장을 시행했습니다. 혈관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어요. 스텐트 준비. 풍선으로 혈관을 어느 정도 넓힌 뒤 이번엔 스텐트를 넣을 차례였습니다. 스텐트는 금속으로 만든 그물망 같은 거예요. 혈관 안에 넣으면 혈관벽을 지탱해서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스텐트가 달린 풍선 카테터를 막힌 부위에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풍선을 부풀렸습니다. 풍선이 부풀면서 스텐트가 확장되고 혈관벽에 단단히 고정됐죠. 풍선을 빼낸 뒤 조영제를 주입했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막혔던 혈관에 조영제가 쭉 흘러갔어요. 혈류가 다시 시작된 거죠. 첫 번째 스텐트 삽입 성공. 좌전하행지 혈류 체계. 시술실에 있던 의료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스텐트 삽입이 성공한 뒤 잠시 짧은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생체 징후를 체크했죠. 환자분 기분이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하긴 한데 견딜만해요. 좋아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제 두 번째 혈관을 처리하겠습니다. 로드리게스 선생이 카테터를 재위치시켰어요. 이번엔 좌회선지였습니다. 70% 협착된 혈관이죠. 완전히 막히진 않았지만 언제든 막힐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어요. 조영제를 다시 주입해서 정확한 협착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좌회선지의 중간 지점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어요. 가이드 와이어 삽입. 이번엔 첫 번째보다 수월했어요. 혈관이 완전히 막히진 않았으니까요.
가이드 와이어가 협착 부위를 쉽게 통과했습니다. 풍선 카테터로 먼저 확장하겠습니다. 풍선을 넣어서 좁아진 부위를 넓혔어요. 한 번, 두 번. 조영제로 확인하니 혈관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스텐트 삽입. 두 번째 스텐트가 좌회선지에 삽입됐어요. 풍선을 부풀려서 스텐트를 확장하고 조영제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혈류가 순조롭게 흐르기 시작했죠. 두 번째 스텐트 삽입 성공. 이제 우관상 동맥만 남았습니다. 세 번째 혈관, 우관상 동맥은 60% 정도 협착되어 있었어요. 다른 두 개보다는 덜 심각했지만 역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됐어요. 카테터 재위치, 가이드 와이어 삽입, 풍선 확장, 스텐트 삽입. 로드리게스 선생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세 번째 스텐트 삽입 완료. 시술 시작 후 2시간 40분이 지났을 때 로드리게스 선생이 마지막으로 조영제를 주입했어요. 이번엔 모든 혈관을 한꺼번에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모니터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세 개의 관상 동맥 모두 깨끗하게 조영제가 흘러갔어요. 막혔던 혈관, 좁아졌던 혈관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피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시술 완료.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시술실에 있던 모든 의료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환자가 손목기계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아마도 이틀 안에 대규모 심근경색이 왔을 거예요. 이미 한 개 혈관은 완전히 막혀 있었고 나머지 두 개도 거의 막힐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깨끗하게 시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심근 손상이 훨씬 더 심각했을 테고 회복도 어려웠을 거예요. 환자는 시술대에서 회복실로 옮겨졌어요. 사타구니 부위의 지혈을 위해 모래주머니로 압박을 하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했죠. 저는 회복실로 환자를 찾아갔습니다. 시술이 끝났어요. 세 개의 혈관 모두 스텐트로 처리했습니다. 환자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안도감이 역력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로드리게스 선생님께 감사하셔야죠. 훌륭한 시술이었어요. 선생님도요. 제 손목기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해요. 다른 의사였다면 그냥 집에 가라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 데이터는 명확한 이상 징후였습니다.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환자에겐 진실을 들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며칠 안에 대규모 심근경색이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미 한 개 혈관은 완전히 막혀 있었고 나머지 두 개도 거의 막힐 지경이었으니까요. 만약 그때 병원에 오셨다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환자도 제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목의 그 작은 기기가 제 생명을 구한 거네요. 정확히는 그 기기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은 당신의 판단이 생명을 구한 겁니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환자를 봤어요. 그중 대부분은 증상을 느끼고도 참다가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쉬면 나아지겠지, 대수롭지 않을 거야, 병원 가기 귀찮아, 일이 바빠서 같은 이유로요. 하지만 이 환자는 달랐어요. 웨어러블 기기가 보낸 4번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판단이 생명을 구한 거죠. 저녁이 되었어요. 환자는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시술 후 24시간 동안은 중환자실에서 집중 관찰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중환자실을 찾아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모니터에는 심전도 그래프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파형이었어요. ST 분절 하강도 사라졌고 티파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120에 70, 심박수는 분당 65회. 모두 안정적이었어요. 선생님, 가슴이 훨씬 편해졌어요. 아까 그 조이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혈관이 다시 열려서 심장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신기해요. 몇 시간 전만 해도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누워있네요. 인생이란 게 그렇죠.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 겁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저는 당직실에서 환자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1시간마다 중환자실에 전화해서 상태를 확인했죠. 다행히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새벽 3시쯤 저는 다시 중환자실을 찾았습니다. 환자는 잠들어 있었어요. 모니터의 수치들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밤새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혈압, 심박수 모두 정상이고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잘 됐네요. 저는 잠든 환자를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아침만 해도 이 사람은 평범한 하루를 보낼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평범한 하루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환자의 상태는 더욱 좋아졌어요. 중환자실 회진을 갔을 때 그는 침대에 반쯤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페레이라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어요? 생각보다 잘 잤어요. 물론 여기저기 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불편하긴 했지만요. 저는 모니터의 수치들을 확인했어요. 혈압, 심박수, 산소포화도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시행한 혈액 검사 결과도 나왔죠. 트로포닌 수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30이었는데 오늘은 18이에요. 심근 손상이 멈췄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아직 안심하긴 이르지만 순조롭게 회복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더 중환자실에서 관찰하고 내일부터는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손목에 웨어러블 키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키기 제조사에 알리고 싶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거든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혹시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도 될까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환자분이 괜찮으시다면 물론이죠.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틀 후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어요. 회복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몸이 빠르게 치유되고 있었죠. 병동 회진을 갔을 때 환자는 침대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뭘 하시는 거예요? 기기 제조사에 보낼 이메일을 쓰고 있어요. 제 경험을 상세히 적어서 보내려고요. 이 기기 덕분에 제가 살았다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 기기 얼마나 오래 사용하셨어요? 6개월 정도요. 처음엔 그냥 운동 기록하려고 샀는데 심전도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가끔 측정해봤어요. 항상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죠. 4번 연속 측정하셨다고 했죠. 네, 첫 번째 경고를 봤을 때는 기기 오류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측정했죠. 두 번째도 똑같은 경고가 나왔어요.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이건 오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웨어러블 기기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기계 오류겠지, 이런 값싼 기기가 뭘 알겠어 하면서요. 하지만 이 환자는 달랐어요.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사흘 후 환자의 이메일에 제조사로부터 답장이 왔다고 해요. 선생님, 답장이 왔어요. 제 사연에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 경험이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공식 사례로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물론 괜찮다고 했죠. 이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공유하고 싶어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브라질 현지 언론사 기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오글로보 신문사의 기자 소피아 산토스입니다. 환자분의 사연을 들었는데 인터뷰를 요청해도 될까요? 환자는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이 괜찮으시다며? 좋습니다. 인터뷰하죠. 인터뷰는 40분 정도 진행됐어요. 기자는 환자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 증상을 느꼈을 때 어땠는지, 웨어러블 기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병원에서의 경험은 어땠는지, 지금 기분은 어떤지. 그리고 저에게도 몇 가지 질문이 왔어요. 페레이라 박사님, 이번 케이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환자분이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증상을 느끼고도 참다가 늦게 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은 웨어러블 기기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즉시 병원을 찾았죠. 그 판단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가 의학적으로 신뢰할 만한가요? 완벽하진 않아요. 병원용 심전도 장비만큼 정밀하진 않죠. 하지만 초기 이상 징후를 감지하기엔 충분합니다. 이번 케이스처럼요. 중요한 건 기기가 경고를 보낼 때 그걸 무시하지 않고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겁니다.
기술이 의학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질문은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에는요. 절대 아닙니다. 기술은 의학을 돕는 도구예요. 웨어러블 기기가 이상 징후를 감지했지만 최종 진단은 의사가 했고 치료도 의료진이 시행했죠. 기술과 의학이 협력할 때 비로소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며?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려요. 경고를 무시하지 않은 것,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나누기로 결정한 것 모두요.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겁니다. 인터뷰가 끝난 뒤 저는 폭도에서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리우의 푸른 하늘이 보였습니다. 코파카바나 해변 너머로 대서양이 반짝이고 있었죠. 20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저는 수많은 환자를 봤어요. 살린 사람도 많았지만 놓친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번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이라는 말을 반복해야 했죠. 하지만 이번 환자는 달랐어요. 그는 제때 왔고 우리는 그를 살렸습니다. 기술과 의학, 그리고 환자 본인의 판단이 만든 완벽한 협업이었죠. 환자는 일주일 후 퇴원 날짜를 잡았어요. 회복이 순조로웠고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퇴원 전날 저는 마지막으로 병실을 찾았죠. 내일 드디어 집에 가시는군요. 네, 정말 기대돼요.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환자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전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의 불안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한 달간은 격한 운동을 피하셔야 해요. 가벼운 산책 정도는 괜찮지만 러닝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은 당분간 미루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이 있어요. 저는 처방전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항열소 반지예요. 스텐트가 막히지 않도록 피를 묽게 하는 약이죠. 이건 최소 1년간은 절대 빠뜨리지 말고 드셔야 해요. 네. 두 번째는 스타틴이에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입니다. 세 번째는 베타 차단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약이고요. 네 번째는 혈압약입니다. 모두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평생이에요. 물론 상태를 보면서 조절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약은 계속 드셔야 합니다. 환자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떤 걸요? 평소엔 제가 건강하다고 자신했거든요. 매주 헬스장 가고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시니까요. 30대 중반이면 아직 젊잖아요. 그런데 제 심장 혈관은 이미 심각하게 막혀 있었어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심혈관 질환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거든요.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매년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특히 심혈관 검사는 빠뜨리지 마세요.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번처럼요. 환자는 손목에 웨어러블 기기를 쓰다듬었어요. 이 기기 계속 차고 다닐 생각이에요. 매일 심전도를 측정하고 제 몸 상태를 체크할 거예요. 물론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병원에 올 겁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기기는 도구일 뿐이에요. 최종 판단은 의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물론이죠. 이번 일로 확실히 배웠어요. 다음날 아침 환자는 퇴원했어요. 떠나기 전 응급실로 들러서 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페레이라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아니에요. 환자분이 제때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로드리게스 선생님의 훌륭한 시술 덕분이고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환자가 떠난 뒤 저는 응급실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대기실엔 많은 환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60대 남성, 호흡곤란이 있는 70대 여성, 복통을 겪고 있는 40대 남성. 저는 첫 번째 환자의 차트를 집어들었어요. 60대 남성, 이틀 전부터 가슴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다가 오늘 아침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왔다고 하네요. 왜 진작 오시지 않으셨어요? 대수롭지 않을 줄 알았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다시 같은 이야기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환자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지금 바로 심전도 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관상동맥 질환의 초기 징후가 보였습니다. 저는 환자에게 정밀 검사를 권유했죠. 환자분,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꼭 해야 하나요? 일하러 가야 하는데. 저는 환자에게 며칠 전 퇴원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손목 기계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즉시 병원에 와서 생명을 구한 이야기를요. 만약 그분이 증상을 무시하고 집에 갔다면 지금쯤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심장, 혈관 3개가 모두 막혀 있었거든요. 환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알겠습니다. 검사 받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 지시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 명의 환자 이야기가 또 다른 환자를 살릴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라고. 며칠 후 제가 인터뷰했던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제목은 손목의 작은 기기가 한 남자의 생명을 구하다였습니다. 기사는 환자의 이야기를 상세히 다뤘고 웨어러블 기계의 의학적 가치와 한계도 균형 있게 설명했죠. 기사가 나간 뒤 응급실에 변화가 생겼어요. 웨어러블 기기로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어느 날 오후 40대 여성이 응급실에 왔습니다. 선생님, 제 손목 기기가 심박수 이상을 감지했어요. 혹시 신문 기사 보셨어요? 그 기사 보고 무서워서 왔습니다. 검사 결과 그 환자는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있었어요. 조기 발견 덕분에 약물 치료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50대 남성이 왔어요. 기사를 보고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관상동맥 협착이 발견됐대요. 의사 선생님이 여기 페레이라 박사님을 찾아가 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파문을 만들어갔어요. 생명을 구하는 파문을요. 석 달이 지났어요. 리우의 여름이 깊어지고 거리는 카니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외래 진료실에서 환자 차트를 보고 있는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준혁. 정기 검진 예약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환자가 들어왔어요. 석 달 전 퇴원할 때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체중도 조금 빠진 것 같았어요. 걸음걸이도 가볍고 활기찼죠. 페레이라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주 좋아요. 약도 빠짐없이 먹고 있고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가벼운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헬스장 러닝머신은 아직 멀리하고 있지만요. 저는 웃으며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완벽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심장 효소 수치도 안정적이에요. LDL 콜레스테롤이 예전엔 150이었는데 지금은 70으로 떨어졌네요. 약 덕분이겠죠? 약도 있고 생활습관 개선도 한몫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기름진 음식은 거의 안 먹어요. 브라질 슈아스코 정말 좋아했는데 이젠 샐러드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심전도 결과도 확인했어요. 심전도도 깨끗합니다. 스텐트가 잘 유지되고 있어요. 회복이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환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사실 처음 몇 주는 계속 불안했어요. 혹시 다시 막히는 건 아닐까, 또 통증이 오는 건 아닐까 하면서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약을 꾸준히 드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면 재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일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요? 이전엔 일만 생각하며 살았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일했죠. 승진하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건강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환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매일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공원에서 산책하고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환자들이 큰 병을 겪고 나서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곤 합니다. 어쩌면 그게 이런 경험이 주는 긍정적인 교훈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제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SNS로, 이메일로, 심지어 회사 동료들까지요. 어떤 연락들이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분들도 있었고, 제 기사를 보고 병원 검진을 받았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제 이야기를 보고 10년 만에 처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초기 당뇨병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조기 발견 덕분에 생활습관 개선과 약물 치료로 잘 관리하고 계신데요. 저는 그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어요. 한 사람의 경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다니. 환자분의 용기 덕분이에요.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신 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제조사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제 사례를 공식 광고에 사용하고 싶다고요.
물론 제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익명으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했어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기꺼이 협조하고 싶었거든요. 환자는 손목에 웨어러블 기기를 보여줬어요. 같은 기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심전도 측정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터를 확인하죠. 다행히 그 이후로는 이상 징후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항상 기억하세요. 기기가 경고를 보내면 반드시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해요. 물론이죠. 이제는 절대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의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진료를 마치고 환자가 떠난 뒤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리우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코르코바도 산 꼭대기에 있는 거대한 예수상이 보였어요. 20년간 응급의학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환자를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 살렸고 어떤 사람은 안타깝게 놓쳤습니다. 매번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엔 아쉬움이 남았죠. 하지만 이 환자는 달랐어요. 그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었고 작은 기계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살렸죠. 기술과 의학, 그리고 환자 본인의 판단이 만든 완벽한 협업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오늘도 응급실엔 새로운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중엔 조기 발견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미 늦어서 안타까운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계속할 겁니다. 환자들에게 말하겠죠.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들으세요. 작은 증상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술은 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이제는 손목의 작은 기기로도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엔 더 놀라운 기술들이 나올 거예요. 인공지능이 질병을 예측하고 나노기술이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치료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활용하는 건 결국 사람의 몫이에요. 경고를 듣고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갈 것인가? 그 선택이 생명을 가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응급실로 향합니다. 새로운 환자를 기다리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특별한 환자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듣고 제때 병원을 찾은 그런 환자를요. 그날까지 저는 제 자리를 지킬 겁니다. 리우데자네이루의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계속하면서요.